문재인 정부가 6,444명의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정치인 중에는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고 공안 사건으로는 용산 참사 관련자들이 포함됐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5대 중대범죄자 배제 원칙을 지켰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전주에서 실종된 5살 고준희 양이 오늘 새벽 군산의 야산에서 안매장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아버지 고모 씨는 8개월 전 기도가 막혀 숨진 딸의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학대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스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과거 정호영 특검의 수사 자료를 확보해 집중 분석 중입니다. 특히 핵심 인물인 경리팀 여직원에 대한 수사 내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스의 전직 총무차장을 불러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다스의 관련성에 대한 조사에도 나섰습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이명박 정부의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의혹과 관련해 실제로 뒷조사를 시켰는지에 대해 지난달 검찰 조사를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남 전 원장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는데 검찰이 본격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오르고 내일도 나쁨 수준이 예상되면서 내려진 겁니다. 발전소와 쓰레기 소각장 등이 단축 운영되지만 공공부문 차량 이부제는 주말이라 시행하지 않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문재인 정부의 첫 사면이 단행됐습니다. 2009년 발생한 용산 참사 관련자를 포함해 6,400여 명이 대상이 됐습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서민과 민생을 중심으로 사면하겠다고 해왔습니다. 이번 사면을 보면 수시를 훔쳐 옥살이를 하던 50대 등 생계형 범죄자가 주를 이뤘습니다. 정치인으로는 유일하게 정봉주 전 의원이 복권됐는데 관심을 모았던 이석기 전 의원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야권은 정치인 배제 원칙을 뒤집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먼저 강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 명단에 정치인으론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하여는 이미 형기 종료 후 5년 이상 경과되었고 상당 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특별 복권하였습니다. 현재 해외에 머물고 있는 정 전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통령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엔 지난 2009년 1월 용산 철거 현장 참사에 연루돼 처벌된 이들 26명 가운데 김모 씨 등 25명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사회 갈등 치유와 국민 통합 차원에서 이들을 사면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외된 한 명은 현재 다른 공무집행 방해 사건으로 재판 중이어서 제외됐습니다. 이번 특별사면은 강력 부패 범죄자를 제외한 6,444명이 선정됐습니다. 교통법규를 어겨 벌점을 받거나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165만여 명도 특별 감면 조치를 받았습니다. 대상자에겐 개별로 우편 통보가 이뤄지며 교통 범칙금 조회 사이트 이파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자나 뺑소니 사건을 일으킨 경우 단 1회 위반자라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오늘 사면 복권 발표에 정치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정봉주 전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정 전 의원은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 사실 유포로 실형을 선고받고 부역한 바 있죠. 최근 다스 수사가 시작되면서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입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당시 후보의 BBK 주가 조작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2011년 형이 확정돼 수감됐다 1년 뒤 만기 출소했습니다. 정치인으로 유일하게 정 전 의원이 복권된 배경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2007년 대선 사범은 그동안 모두 사면받았으나 정 전 의원만 배제됐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복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형기를 모두 마치고도 5년 이상 기본권을 제한받은 점도 반영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야당은 정치인 배제 원칙을 어겼다며 비판했습니다. 경제인 그리고 정치인들은 배제하는 원칙 하에서 되었다고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포함된 한 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이 공안사범의 경우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대상은 배제한다는 원칙에 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사면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됐던 제주 강정마을, 경남 밀양 송전탑, 사드, 세월호 참사 관련자들이 빠졌습니다. 용산 참사 관련자들도 재판이 끝난 경우만 포함됐고 재판 중인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의장은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오늘 사면 발표에는 그림 한 점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농촌의 일상 풍경을 담아낸 신학철 화백의 1987년 작품 모내기였습니다. 그동안 그림 내용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오늘 정부는 이적 표현물로 판단해 몰수해서 보관해온 모내기를 국립현대미술관에 위탁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0년이 지난 압수물 상태의 작품 모내기 사진을 JTBC가 입수했습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보관된 신학철 화백의 그림 모내기입니다. 중간에 세로로 줄이 나 있는 등 곳곳이 패여 있습니다. 쟁기를 끄는 소의 오른쪽 뿔 주변은 비어 있습니다. 처음 압수할 때 여러 번 접어서 보관하다 보니 접힌 부분의 물감이 떨어져 나간 겁니다. 검찰은 백두산과 코카콜라 등을 담은 이 작품이 이적 표현물이라며 1989년 신화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10년이 지나 징역 10월에 선고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나중에 신화백이 특별 사면되고 UN 인권이사회의 권고도 있었지만 몰수된 그림은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오늘 사면 발표를 통해 그림의 추가 훼손을 막기 위해 국립현대미술관에 위탁 보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낫지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캄캄한데 압수물 보관 창고에 봉투에 있는 것보다는 현대미술관 오면은 좀 낫지 않겠습니까? 정부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의 사회적 논란을 합리적 방향으로 매듭짓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전북 전주에서 실종된 5살 고준희 양이 안타깝게도 군산의 한 야산에서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친아버지는 이미 숨진 준희 양을 안매장했다고 자백했는데 아직 의문점이 많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전북 전주의 덕진경찰서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진명 기자, 시신이 그럼 정확하게 언제 발견이 됐습니까? 네, 준희 양은 오늘 새벽 4시 50분쯤 전북 군산시 내초동의 한 야산에서 발견됐습니다. 준희 양의 아버지 고모 씨가 자신이 직접 딸을 땅에 묻었다고 어젯밤 자백했고 경찰이 5시간 동안 수색해 찾아냈습니다. 발견 당시 시신은 보자기에 쌓인 채 30cm 깊이로 판 구덩이에서 발견됐습니다. 옆에는 평소 갖고 놀던 인형도 놓여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준희 양이 숨지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밝혀진 게 있나요? 예, 그리고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안매장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이 부분이 가장 의문이 드는 대목 중 하나인데요. 당시 고 씨는 준희 양의 치모와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었는데 이 소송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내연녀의 어머니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고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어서 경찰 수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숨진 채로 발견을 했다고 이제 고 씨의 친아버지는 이야기를 했는데 학대로 인해서 사망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 대상에 오르고 있다고 하죠. 네, 경찰은 유기치사, 즉 아직 죽지 않은 상태에서 땅에 묻어 죽게 했거나 학대로 숨지자 이를 숨기기 위해 묻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준희 양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는데요. 매일 약을 먹고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지난해 12월 말 이후 약을 처방받은 기록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발견된 준희 양의 시신에선 미라와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질 전망입니다.
경찰은 또 고 씨 등을 상대로 내연녀 이 씨가 범행에 연루됐는지 여부와 8개월 동안 사망 사실을 숨긴 이유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전주 덕진경찰서에 나가 있는 정진명 기자였습니다. 예, 아버지 고 씨와 내연녀는 경찰서를 직접 찾아 준이 양이 없어졌다고 실종 신고를 하면서 그 당시에 흥분해서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내연녀의 모친도 준이 양의 물건들을 집에 진열해 놨습니다. 모두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정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빌라 앞에 아이들이 타는 장난감 자동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숨진 고준희 양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들입니다. 준희 양은 8개월 전인 지난 4월 김 씨의 전 자택에서 숨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합니다. 애할머니인가 그 할머니만 살았지 여기는 괜히 여기 전혀 못 안 했어. 딸내 애기 키주러 간다고 만들었어. 하지만 친부 고모 씨는 이 시점에 준희 양을 내연녀의 모친 61살 김모 씨에게 맡겼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고 씨는 이때부터 김 씨에게 월 70여만 원의 양육비를 보냈습니다. 준희 양의 생일인 지난 7월 22일엔 미역국을 끓여 이웃에게 돌리기도 했습니다. 김 씨도 준희 양의 옷과 칫솔을 집안에 가져다 놨습니다. 고 씨와 내연녀 35살 이모 씨, 이 씨 모친 김 씨 등은 지난 10월부터 핸드폰이 고장났다며 순차적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이상 행동은 고 씨와 이 씨가 지난 8일 경찰서를 찾아 실종 신고를 할 때도 계속됐습니다. 서로 다투던 중 고 씨가 흥분하며 쓰러져 119 구급대까지 출동한 겁니다. 경찰은 준희 양이 살아있는 것으로 보이도록 하고 수사에 대비해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또 아버지 고 씨는 자백을 했던 어제까지도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하며 일상생활을 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준희 양을 야산에 버렸다는 시점에도 온라인 카페에서 중고거래를 태연하게 하는 등 사고로 딸을 잃었다는 아버지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들을 했습니다. 현장에 다녀온 신진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고 또 취재 기자와 직접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준희 양 아버지 고모 씨가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입니다. 로봇 모형을 싸게 내놓는다며 이모티콘을 덧붙입니다. 고 씨가 준희 양을 야산에 버렸다던 날로부터 13일이 흐른 뒤의 일입니다. 딸을 직접 안매장하고도 태연하게 일상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지난달 27일 같은 커뮤니티에 올린 또 다른 글입니다. 직장에서 나눠준 패딩 점퍼를 5만 원에 판다는 내용입니다. 댓글에 일일이 답변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11일 뒤 고 씨는 동거녀 이 씨와 인근 지구대를 찾아 허위로 신고를 합니다. 고 씨 직장 동료는 유기를 했다는 봄부터 자백을 한 어제까지 관련 내용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똑같이 동료들하고 일을 같이 하고 식사 시간대 맞춰서 밥도 같이 먹고 웃어가며 농담도 하고 어제까지 출근하고 오토바이 타고 퇴근하는 거 봤거든요. 이웃 주민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아빠 같으면 애가 없어지면 당연히 뭐 휴가나 월차 이렇게 돼서 찾아다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지난 26일 자택을 찾아온 경찰에게는 유기 사실을 철저히 감춘 채 조사를 마치고 나가는 길까지 배웅했습니다. 당시 취재진이 고 씨를 뒤따라가며 질문하자 답변을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말씀 드리시고 이틀 뒤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고 씨는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예, 자백은 나왔지만 여러 가지 의혹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현장을 취재한 기자와 좀 더 자세히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진 기자, 그러니까 신 기자가 만났던 시점이 고 씨가 자백을 하기 이틀 전이었던 거죠. 당시 직접 만났을 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이 영상에서는 얼굴을 가렸지만 이 고 씨는 굉장히 비통해 보였습니다. 예. 엘리베이터 앞까지 경찰을 따라 나와서 인사를 할 때도 다소 위축돼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딸을 직접 안매장한 아버지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 화면에 그러니까 신진 기자가 직접 만나본 거죠? 예, 맞습니다. 예. 하지만 이 경찰이 자리를 뜨고 취재진이 고 씨를 따라가자 발걸음을 멈추더니 다소 위협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대하는 사람을 기자를 대하는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고 씨가 준이를 유기한 이후에도 태연하게 회사를 다니고 또 온라인 카페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그냥 중고 물품 거래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고 씨가 이 장난감 프라모델을 팔겠다고 올린 게 유기했다고 밝힌 시점에서 2주도 안 된 때였습니다. 예. 이 고 씨뿐만 아니라 준이를 함께 키웠던 동거녀 이모 씨도 실종 이후에 이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계속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올해 7월과 9월 이 여자아이의 옷과 장난감을 판다는 글에 이 사겠다는 답변을 달았던 겁니다. 혹시 준이 양을 염두에 두고 저런 답변을 단 걸까요? 일단 동거녀에게는 준이보다 1살 많은 친아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준이 외에 여자아이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예. 이 만약 준이가 사라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올린 것이라면 매우 치밀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이제 경찰이 오늘 브리핑을 했지만 뭐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들 계속 남아서 또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화면을 보시면 이 아파트 복도 끝에 고 씨의 집이 있습니다. 예. 이 아파트에서는요 애완동물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여기서 나온 이 사람의 혈흔이 이 사람의 것이라는 가능성이 점쳐졌습니다. 예. 이 여기서 나온 이 혈흔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를 풀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 혈흔에는 고 씨와 준이 양, 이 동거녀 이 씨의 유전자가 모두 담겨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준이에 대한 물리적인 학대 가능성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4월에 유기했다고 밝힌 딸을 12월에 실종 신고한 부분도 풀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 씨는 당시 20일 전인 11월 18일에 준이가 집에서 사라졌다고 신고를 했는데요. 이 뒤늦게 허위로 신고를 한 부분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실종 20일 만에 신고를 했던 거죠. 자, 그러면서 같이 또 의문이 나오는 게 당시 경찰이 그렇게 신고를 받고 곧바로 수사에 나서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경찰은 12월 8일 신고를 받았고 일주일 뒤인 12월 15일 공개 수사로 전환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가족들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자 일주일 뒤인 22일에서야 고 씨 아파트와 동거녀 어머니 자택 등을 압수수색합니다. 그리고 어제 압수수색한 휴대전화를 분석해서 증거를 들이대자 고 씨가 자백을 했다는 건데요. 그동안 경찰은 대대적인 인력과 헬기까지 동원해 수색을 했는데 엉뚱한 곳만 뒤진 셈이 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부터 가족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경찰 조사에 따르면 친어머니와 살던 준이는 올해 1월 친아버지와 동거녀가 사는 집으로 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유기를 했다고 밝힌 시점에는 동거녀 이 씨의 어머니 집에서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처럼 특별한 환경이 있었던 만큼 경찰이 초기부터 가족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둬야 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이 중학생 친구를 살해한 이영학 사건 때도 경찰이 초기에 단순 가출로 판단을 해서 피해자 김양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제기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을 취재하고 왔던 신진 기자였습니다. 다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스의 120억 원대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경리팀 막내 여직원과 관련된 2008년 특검 수사팀의 기록 분석을 마무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기록에는 당시 특검이 막내 직원 조모 씨의 개인 비리라고 결론을 내면서 그 근거로 삼았던 계좌 내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사팀은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왕 회장이라고 불렀다는 다스의 전직 총무차장을 오늘 불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임지수 기자, 검찰의 이제 다스 경리팀 막내 여직원과 관련한 자료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수사팀은 최근 10년 전부터 서울중앙지검 캐비닛에 쌓여 있었던 BBK 특검팀의 당시 자료를 확보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분량만 12개 상자를 가득 채운다고 하는데요. 그중에는 정호영 특검팀이 확보했었던 다스의 계좌 관련 내역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특히나 120억 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의 중심에 있는 당시 경리팀 막내 직원의 횡령 내역이 담긴 계좌 자료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2008년 정호영 특검팀은 다스의 수상한 자금 80억 원대를 포착하고도 경리팀 막내 직원의 개인 횡령 돈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특검팀이 들여다봤던 똑같은 자료를 근거로 지금 수사팀이 당시 횡령이 개인 비리였는지 아니면 조직적인 범죄였는지에 대해서 다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소환한 다스의 전직 총무차장,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라고 그동안 계속 주장을 해왔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김 전 차장은 다스에서 15년 동안 일하면서 의전이나 인사 그리고 총무 등을 총괄해온 핵심 실무자입니다. 앞서 JTBC와의 인터뷰에서 김 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왕 회장이라고 부르면서 다스의 실제 주인으로 생각해왔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대선 때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직원들을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또 자서전이 나왔을 때는 배포에 동원했다는 증언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증언들을 중심으로 오늘 검찰 수사팀은 다스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집중 확인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에서 임지수 기자였습니다. 검찰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수사에 착수한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이 최근 검찰의 이 회장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앞서 경찰은 이 회장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의혹을 수사하다 차명계좌를 발견했는데 이제 검찰이 나서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국세청이 최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회장의 차명 계좌가 새롭게 발견됐으니 수사해달라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자료를 검토하면서 구체적 수사 방안과 함께 소환 대상자 파악에 나설 방침입니다. 차명 계좌의 실제 주인으로 의심받는 이 회장이 병상에 있어 직접 조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검찰 수사에 따라 차명 재산의 정확한 규모와 자금의 출처, 용처까지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앞서 경찰도 지난 8일 국세청을 압수수색해 이 회장의 차명 계좌 200여 개를 발견하고 차명 재산이 수천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정부는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정유 제품 약 600톤을 옮겨 실은 홍콩 선박을 여수항에 억류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해당 선박은 지난 10월 여수항에 들어와 일본산 정유 제품을 싣고 출항한 뒤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 한 척 등 모두 4척의 선박에 정유 제품을 옮겨 실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9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당국의 눈을 피해 바다 위에서 직접 북한 선박에 물품을 옮기는 선박 간 이전을 금지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이 불법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유엔 제재를 교묘하게 우회했다며 향후 조치 결과에 대해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당국이 선박 위에서 북한 선박에 물자를 넘기는 이른바 선박 간 이전을 적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도권이 오늘 미세먼지로 뒤덮였습니다. 결국 정부가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처음 발령했습니다. 발전소와 공사장이 단축 운영되고 공공부문의 차량 이부제는 주말이라 일단 제외됩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스케이트를 타던 어른과 아이들이 한꺼번에 얼음판 밖으로 나갑니다. 출입구는 봉쇄됐고 운영을 중단한다는 안내판이 붙었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으며 대기질이 나빠지자 서울시가 오늘 오후 스케이트장 운영을 중단한 겁니다. 서울 하늘은 오늘 하루 종일 답답한 모습이었습니다. 한낮이지만 남산에서 내려다본 서울 도심은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오늘 서울의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89 마이크로그램, 초미세먼지도 60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수준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는 167과 111 마이크로그램까지도 올랐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부산, 광주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부터 대기가 순환되지 못해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쌓였고 여기에 느린 서풍을 타고 중국발 미세먼지까지 유입된 영향입니다. 기상청은 이런 상황이 모레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틀 연속 미세먼지 농도 나쁨이 예상되면서 환경부는 오늘 오후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지난 2월 제도 도입 이후 첫 발령입니다. 당장 내일 서울, 인천, 경기 지역 6개 열병합발전소와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80개 공공기관 사업장이 단축 운영됩니다. 514개에 달하는 공사장은 살수 차량을 운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비상저감 조치의 핵심으로 꼽히는 공공부문 차량 이부제는 제외됐습니다. 내일이 주말이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내일 대기질 상황을 재분석해 모레까지 비상조치를 이어갈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제천 화재로 숨진 한 여학생이 화재 당시 아버지와 1시간 넘게 통화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유족들이 오늘 김다혜 양의 통화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신고가 접수된 직후인 지난 21일 오후 3시 59분쯤 고 김다혜 양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31초간 통화했습니다. 김 씨는 대화 내용을 지금도 뚜렷이 기억한다고 밝혔습니다. 딸이 다급하게 불이 났다고 호소하자 수건으로 입을 막고 피신하란 말을 건네면서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어 4시 2분에 김 씨가 전화를 걸었고 두 사람의 통화는 이때부터 연결이 끊어진 5시 12분까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계속되는 통화에서 숨진 김 양은 6층인데 앞이 안 보인다고 두려워했고 아빠는 소방관이 구하러 갈 거라며 겁에 질린 딸을 달래려 애를 썼습니다. 딸의 기침 소리와 신음 소리가 연신 이어졌습니다. 결국 김 양은 8층 현관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딸의 마지막 목소리를 생생하게 느꼈던 아버지는 싸늘한 딸의 주검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유족대책본부는 오늘 김 씨를 비롯해 유족들의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통화 내역과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유족들은 통화 내용을 토대로 진화와 구조 과정에서의 잘못된 대처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건 아닌지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네, 그런데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의 무전기는 고장나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층으로 빨리 진입하라는 본부의 지시가 현장에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겁니다. 조택수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화재 현장에 도착한 건 신고 7분 만인 오후 4시였습니다. 하지만 2층 여자 목욕탕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건 4시 43분입니다. 이미 20명이 숨진 뒤였습니다. 충북 소방본부 상황실은 4시 2분에 2층으로 빨리 가야 한다는 무전을 보냈습니다. 04분에 핸드폰으로 화재 조사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러고 마음에 06분에 다시 또 전화를 했어요. 화재 조사관한테. 하지만 화재 조사관도 대원들에게 이런 내용을 전파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무전기가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18분 뒤인 4시 20분에 교신이 됐는데 상황실에 유선으로 연락하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다른 지역에서도 자주 일어난다는 겁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이제 소통이 그 통신이 두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열악한 장비 사정까지 겹친다면 앞으로도 언제든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JTBC 조택수입니다. 100년이 넘은 미국 뉴욕의 5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적어도 12명이 숨지고 4명이 위중하다고 미국 언론은 전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관들이 3분 만에 도착했지만 화염에서 탈출하지 못한 아기와 엄마는 결국 희생됐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뉴욕 브롱크스의 5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난 건 현지 시간 28일 오후 7시쯤입니다. 아파트 1층에서 시작된 불은 빠르게 건물 전체로 옮겨 붙었습니다. So I go down to see what's wrong, and obviously, by the time I got downstairs, the fire had already escalated from one apartment to two to almost to three. 4층에 있던 주민은 고무 타는 냄새가 나는가 싶더니 짙은 연기가 집안에 가득 찼다고 말했습니다. 큰 불길은 1시간 반 만에 잡혔지만 인명피해는 컸습니다. 20가구로 작은 아파트였지만 연말 휴가 시즌을 맞아 방문한 가족들이 많았습니다. 1살 배기 아기는 엄마 품에 안긴 채 욕조에서 발견됐습니다. 엄마가 화염으로부터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안간 힘을 썼지만 결국 목숨을 잃었다고 뉴욕포스트는 전했습니다. 경찰은 1916년에 지어진 낡은 아파트에 스프링클러와 강철 구조물 같은 내화재가 부족했던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가연성 소재가 불길을 키웠고 유독가스가 빠른 속도로 번지면서 탈출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어제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이동식 크레인 사고는 연약한 지반 때문으로 파악됐습니다. 애초에 크레인이 들어가서 작업해선 안 되는 환경이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또 한 번의 인재였던 셈입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콘크리트 조각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습니다. 건물에서 떨어져 나온 폐기물들로 평평한 바닥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사고 당시 이동식 크레인은 건물 해체 작업 중이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크레인 사고가 연약한 지반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크레인이 들어올린 5톤짜리 굴착기의 무게를 지반이 견디지 못한 겁니다. 무거운 걸 하나 들었어.
들어가지고 가는데 땅에 쑥 들어갔어. 땅에 쑥 들어가면 거칠일 거 아니야. 사고 당일 크레인 기사는 굴착기로 땅을 다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크레인이 올라가 작업을 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사고 직전 크레인에서는 균형을 잃었을 때 울리는 경고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작업 중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현장 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일부러 낮춘 배터리 게이트 논란에 대해 애플이 사과했습니다. 문제가 된 배터리를 교체할 때 5만 원 정도 깎아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미봉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애플은 현지 시각으로 28일 이번 배터리 논란과 관련해 일부가 실망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고 있다며 사과했습니다. 미국에서만 애플 시가총액이 넘는 1,000조 원대 집단 소송이 접수되고 프랑스에선 형사소송까지 제기되는 등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두 손을 든 겁니다. 애플은 다만 의도적으로 제품 수명을 단축해 신형 교체를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습니다. 이어 내년부터 아이폰 6와 7 등 구형 모델의 배터리 교체 비용을 $79에서 $29로 약 5만 원 낮춰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뒤늦은 대응에 소비자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마음대로 그 성능을 저하시켜 놓고 해준다는 게 배터리를 교체시켜주는 건데 그것마저 유상 교체이란 점이 상당히 소비적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해명도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추상적인 변명에 머물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실제 이제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지 않을까. 국내에서도 공동소송에 참가하겠다고 밝힌 사람이 이틀 만에 3만 명을 넘은 가운데 관련 법무법인 측은 법적 조치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정원에 이명박 정부의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와 관련해 이면 계약 의혹에 뒷조사를 시켰다는 정황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이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해당 내용을 직접 조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남 전 원장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불러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의 질문 중엔 2013년 4월 이명박 정부의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와 관련해 이면 계약 의혹 뒷조사 지시를 했는지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남 전 원장이 댓글 수사 방해와 관련해 감찰실장 등 하급자들에게 지시한 정황을 일절 부인하자 검찰이 기존에 확보한 물증들을 하나씩 제시하며 추궁한 겁니다. 하지만 남 전 원장은 이면 계약 뒷조사 지시 정황에 대해선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검찰이 확보한 국정원 간부의 엑셀 파일엔 남 전 원장의 재임 기간 내내 일시와 장소별로 누구를 만나 하급자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가 빼곡히 담겨 있습니다. 이 파일엔 김장수 전 청와대 안보실장을 만난 날 핵 폐기물 반입 조건으로 아랍에미리트에서 원전을 수주했다는 의혹과 미국 반대로 조기 착공이 지연됐다는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하라는 요청을 받았고 남 전 원장이 이를 장호중 전 감찰실장에게 지시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남 전 원장의 댓글 수사 방해 혐의와 거리가 있다고 판단해 더 이상 관련해서 조사를 벌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면서 검찰이 국정원에서 추가 자료를 확보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JTBC 심수혜입니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 당시 핵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이면 계약이 있다는 의혹은 원전을 수주할 당시에도 불거진 바가 있습니다. 당시의 현지 언론은 아랍에미리트가 원전을 짓더라도 핵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계획이 없다는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2010년 아랍에미리트 현지 언론 보도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를 해주는 외국 서비스를 선호한다며 스스로 핵 폐기물을 재처리할 생각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아랍에미리트 원전의 핵 폐기물 처리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원전 핵 폐기물 처리 책임은 주계약자인 한전이 맡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닙니다. 이 원전 핵 폐기물 처리는 그 UAE 측이 전적으로 맡도록 되어 있고요. 2009년 11월 아랍에미리트 원전 건설 파트너는
프랑스가 유력해 보였으나 돌연 한국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서전에 감정과 우정을 중시하는 중동 국가에 가슴으로 다가갔기 때문이라고 썼습니다. 자신이 모하메드 왕세제를 진심을 다해 설득했기 때문이란 겁니다. 하지만 무려 80조 원 규모의 원전 사업 계약 대상자가 갑자기 바뀌면서 꾸준히 이면 합의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위안부 합의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 발표 이후 일본 정부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한 일본 대사를 일시 귀국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또 아베 총리의 평창올림픽 불참 카드도 본격적으로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한일 관계를 고려해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본 여당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의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를 일시 귀국시키는 방안도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올해 초 부산의 통영사관 앞 소녀상 문제로 나가미네 대사를 85일 동안 불러들인 바 있습니다. 평창 카드를 통한 압박도 구체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전날 총리 접견을 마친 한 외무성 간부는 아베 총리의 한국 방문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고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전했습니다. 지금 한국에 가도 좋을 것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한국이 후속 조치로 총리의 사죄 편지를 요구하는 것 아닌지 경계하고 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강경 대응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니카이 자민당 간사장은 복잡한 감정에 따른 과격한 의견은 늘 있지만 일일이 반발해선 일이 되질 않는다며 차분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다음 주부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견을 듣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다음 달 초 정부 입장을 정하기에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직접 면담에 나설 계획입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네, 휴가 사용을 장려한다는 정부 방침과 달리 있는 휴가도 다 못 쓰는 게 직장인의 현실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항공사 승무원들의 휴가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쌓인 연차가 100일이 넘는 경우도 있었는데 휴가를 신청해도 인력이 부족하다며 반려하기 일쑤라는 게 승무원들의 주장입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대한항공 사내 게시판입니다. 연차 사용과 관련한 불만의 글이 가득합니다. 실제 승무원 A씨의 연차 일수입니다. 남은 연차만 100일이 넘습니다. 다른 승무원은 70일이 넘고 50일 넘게 쌓인 승무원도 있습니다. 10년, 20년 일하신 사무장님들 휴가 잔여를 보면 150일 넘게 갖고 계신 분도 저는 봤습니다. 회사가 매년 사용하지 못한 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계속 쌓아두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휴가가 남아돌아도 쓰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휴가 신청을 반려당하는 일이 잦습니다. 항상 거절이 되고 정말 임신을 하거나 아프지 않고서는 휴가를 쓸 수가 없어요. 승무원들은 회사가 인력을 제때 선발하지 않아 인력 부족이 일상이 되고 휴가가 쌓이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승무원들에게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연차 소진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베이징시와 산둥성 당국이 한국 단체 관광을 다시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창올림픽의 경기 입장권을 파는 웹사이트도 열렸습니다. 민간 교류가 정상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산둥성 여유국이 오늘 도시별로 여행사를 소집해 한국행 단체 관광 재금지 조치를 철회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주 통보했던 단체 여행 금지를 해제하면서 대신 대규모 인원을 보내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베이징시는 어제 주요 여행사 10여 곳을 불러 한국행 단체 관광을 정상화하겠다고 구두로 통보했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베이징 여유국이 지난주 한국 전문 여행사의 신청서를 반려하면서 단체 관광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산둥성은 내년 1월부터 단체 관광 재중단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입장권 판매를 전담하는 여행사는 온라인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앞서 리커창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해서 많은 중국인들이 평창올림픽 경기를 관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상하이에 이어 베이징 공항 등이 어제부터
제3국행 항공권을 지닌 환승객에 한해 무비자 체류 기간을 기존 72시간에서 144시간으로 확대했습니다. 대상 국가는 한국, 일본을 포함 53개국입니다. 베이징과 산둥성 여행당국의 이번 통보에 대해 업계는 한중 관광 정상화를 향한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도박 빚을 독촉한다며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43살 김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14일 서울 광장동의 특급 호텔 주차장으로 여성을 불러내 차에서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그 시신을 경기도 용인에 있는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의 종교 문화시설에서 적어도 3차례 연쇄 폭발이나 아이와 학생을 포함해 최소 41명이 숨지고 85명이 다쳤습니다. IS가 배후를 자처했는데 우리 외교부는 카불에 체류하는 한국인 20여 명 모두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1990년대 유럽 무대에서 활약한 아프리카 축구 스타 조지 웨아가 라이베리아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웨아의 대선 승리로 라이베리아는 1944년 이후 73년 만에 민주적인 정권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1976년에 개관해 연극계의 구심점 역할을 한 서울 정동의 세실극장이 40여 년 만에 문을 닫습니다. 극장 관계자는 임대료가 높고 적자가 쌓여 내년 1월에 폐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금요일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김혜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한국당의 밥상입니다. 예. 오늘 자유한국당이 송년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특별히 간담회장에 이런 먹거리들이 마련됐습니다. 예, 아주 푸짐한 한상 차림이네요. 지금 네. 보니까 뭐 떡도 있고 과메기도 눈에 네네. 들어오고 그러네요. 이게 그냥 막 차린 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 자세히 보시면요. 식탁에 오른 메뉴 하나하나가 그 자유한국당 소속 현직 지자체장이 있는 지역의 특산물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먼저 이 경북 포항 구룡포에서 올라온 과메기가 저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예. 그리고 부산 어묵, 울산 고래빵, 그리고 대구 단팥빵도 있고요. 예. 인천의 명물로 떠오른 닭강정까지 이렇게 모두 5개 메뉴가 이렇게 식탁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냥 뭐 잘 나눠 먹자고 한 거는 아닐 테고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당 대표실의 아이디어였다고 하는데요. 홍준표 당대표의 약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 홍 대표는 지난 9월부터 줄곧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7곳 중에 6곳을 못 지키면 대표직에서 내려오겠다 이렇게 공언을 해왔습니다. 아, 그런 의미가 있는 거군요. 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저희가 봤을 때는 메뉴가 5개였잖아요. 6개 지자체를 지키겠다고 했는데 메뉴는 5가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목표로 삼은 6곳 중에 그 홍 대표 스스로 그 자진 사퇴했던 경남도지사 현재 공석인데요. 예. 이 자리에 특산물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예. 사실 현재 자유한국당 상황으로는요. 지금 차린 저 밥상도 지키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예, 요즘 뭐 여론조사 결과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지킬 가능성 어떻습니까? 네, 사실 최근의 정당 지지율로 보면 한국당이 노리는 6군데 대체적으로 조금 더불어민주당에 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 인천이나 저 부산 지역은요.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정당 지지도는 많이 뒤지고 있는데요. 두 지역 모두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소속 현직 시장이 재선을 노리고 있지만 도전자들이 지금 속속 출사표를 던지고 있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홍 대표는 목표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냐 이런 기자의 질문에 이런 답을 내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 제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내년 6월 이전에 선거 이전에 전국을 뒤흔들 변수가 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뭐 비관적일 수 있지만 한국에 워낙에 많은 일이 생기니까 내년 6월까지 무슨 일이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겠군요. 자, 그 밥상이 과연 계속 지켜질 수 있을지 그것도 뭐 좀 지켜볼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그의 무거운 새해로 잡았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무거운 새해를 이야기하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해 인사를 올렸습니다. 예.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나라 안팎에 여러 가지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이 적잖이 무겁다라고 하면서 일자리 부족이라든가 대형 사고,
북한의 그 상황 등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 우리의 역사는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이고 그리고 거세고 높은 파도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쓰면서도 마지막 마무리는 어쨌든 새해 희망을 높이 가지시고 복 많이 받으시다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예, 매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저런 메시지를 이제 페이스북 통해서 내놓고 네, 있는데 그렇습니다. 작년에 내놨던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분위기가 좀 더 다른 것 같고요. 조금 더 상당히 아닙니다. 비장하게 들리는데 이제 그만큼 다가올 새해가 중요하다 뭐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길이 좀 상당히 길었는데요. 글이 상당히 길었는데 그 글에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은 한반도의 명운이 좌우될 중요한 한 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뭐 이 새해는요 한반도뿐만 아니고 이 전 대통령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본인에게도요. 보입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한 굵직굵직한 사건이 지금 여러 개 저렇게 걸려 있습니다. 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다스 비자금 의혹 건 이 모든 이 두 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해를 넘겨가면서 현재 수사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UAE 원전 수주 과정에서 이면 계약이 있었다 이런 의혹까지 현재 불거진 상황입니다. 예, 꼭 한반도의 명운뿐만이 아니라 이 전 대통령 본인에게도 역시 어떤 명운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그런 해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후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그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이 전 대통령 역시 수사선상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전 대통령의 새해 인사를 접한 일부 네티즌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먼저 나라가 걱정된다라는 댓글도 물론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새해 희망을 가져야 할 사람은 앞으로 고된 일을 앞둔 이 전 대통령이다. 이런 반격의 댓글도 보였고요. 그리고 한 네티즌은 다스다난한 해가 되시길 바란다. 이런 이야기도 남겼습니다. 예, 다스를 가지고 한 또 하나의 언어 유희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대부분 나쁨 수준을 보입니다. 오후부터 서울과 경기에 1에서 5cm, 강원 산지에는 최고 7cm의 눈이 내립니다. 예, 오늘 밤샘 토론은 2017 대한민국 정치 현주소는 이라는 주제로 송년 특집으로 진행합니다. 네, 그리고 뉴스룸이 끝나면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소셜 라이브가 진행됩니다. 오늘은 전국의 위안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난 기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